별다른 호재가 없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이 0.0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집트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중국의 지난달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호재에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퇴진에 따른 석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9% 내린 84달러 8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총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과 연방 지출을 줄여 내년 연방 적자는 올해보다 감소한 1조 1,0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2년 동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3.5% 성장하고 연말의 실업률은 8.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집트 등의 정정 불안도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상입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호재를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호재가 있었더라도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안동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니까 움직임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뉴욕은 이집트 사태 진정과 중국 수출 증가 소식에 다우 지수를 제외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5포인트 하락한 12,268이었고요. S&P는 3포인트 오른 1,332, 나스닥 지수는 7.74포인트 상승한 2,817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30개 블루칩 가운데 12개 종목이 상승했는데 알코아, 쉐브론, 엑스모빌 등 원자재나 에너지주가 올랐지만 월마트와 브라이존이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호재성 재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이 중국의 1월 수출이 늘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호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7%와 51% 증가한 1,507억 3,400만 달러 그리고 1,442억 7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전월에 비해서는 수출이 2.2%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2.2%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요 상품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에너지주와 원자재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코아가 1.27, 엑스모빌이 2.52, 쉐브론이 1.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2012 회계년도 연방 지출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미 오바마 행정부가 총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12년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등 연방 지출을 삭감, 내년 연방 적자를 올해보다 감소한 1조 1천억 달러로 책정을 했는데요.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천문학적인 연방 적자의 단계적 축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재량 지출을 크게 줄이는 그런 모습인데, 저소득층 난방 지원이나 공항 보조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줄이는 모습이고요. 국방 예산은 앞으로 5년간 780억 불을 감축하기로 했고, 지역 개발 예산 감축도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세수 증대도 추진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넘는 중산층 가정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이 감축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예산안은 너무 많이 지출하고 너무 많이 세금을 걷고 너무 많이 차입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현재 공화당의 반발로 예산안 통과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높인 건 아니고 이게 반대로 좀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GDP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전망치 3.6% 증가해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내년 성장 전망치는 기존 4.2에서 3.6%로 낮췄고요. 백악관은 다만 그 최근 몇 달간 경제 지표 결과가 개선됐고 지난해 12월에 감세 혜택과 실업수당을 연장했기 때문에 실제 경제 전망은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암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9.3%로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였고요. 내년 실업률은 평균 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 동안 2%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백악관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증가율이 올해 1.3%, 내년에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 이런 내용을 또 밝혔는데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 국채 비중을 2년 최저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정액이 2,390억 달러 규모의 그 토털리탄 펀드에서 미 국채 및 관련 채권 비중을 12월 22%에서 1월에는 12%로 줄였고요. 이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현금 보유 비중은 5%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크로스는 앞서 지난 2일 그 원래 투자 코멘터리에서 투자자들이 미국과 영국의 국채를 포트폴리오에서 축소할 것을 공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 비중을 낮췄다는 의미는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는 하고 인플레가 일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예. 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 경제가 건강해졌으나 아직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금까지 회복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낮은 인플레이션은 아마 지난해 하반기 바닥을 친 것 같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재 9%인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봤고요. 주택시장에서 회복세도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1월 실업률이 상당폭 떨어진 데 대해서는 노동인력이 시장에서 떠나는 것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연준의 6천억 달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성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더블디 우려가 가라앉아 올해와 내년에 더 나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미국 쪽 상황을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독일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 만에 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유럽 소식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 유럽 증시도 혼조 마감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81포인트 내린 6060.09를 기록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4.69포인트 밀린 4096.61을 마감했고요. 반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5.42포인트 오른 7396.63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등 적자 문제로 외부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순조로운 약정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EU나 IMF 등과 파열음을 낸 것이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침 이날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로 유로화가 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혼조세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다만 중국의 수입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품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유럽도 자원 개발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을 달리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제한을 했고요. 종목을 살펴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2.21% 올랐지만 소시에테 제네랄과 BNP 파리바 등은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키아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이어 JP모건의 카제노브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낮춘 여파로 5%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규모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그런 기금 내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규모로 책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채무 위기를 겪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유로 구제기금 규모를 당초 2,500억 유로의 2배인 5천억 유로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을 갖고 그 재정 건전화의 우려가 되는 그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요. 장클로드 융크 재무장관 회의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국가부채 상황이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밝히면서 포르투갈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주간 우리의 관점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또 하락했는데 이 영국 브렌트유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 내용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죠. 예,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 증가 기대와 달러와 강세, 이집트 그 대통령 사임 등이 교차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는 77센트 하락한 배럴당 84.81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85달러가 깨졌고요. 반면 그 런던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 대비 2.37달러, 2.3% 급등한 배럴당 103.31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104.30달러를 기록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지난달 원유 순수입이 2,150만 톤으로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는 유가 상승 요인이지만 이후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 11일 전격 사임하면서 이집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도 있었고요. 다만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 유로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428달러로 지난달 22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게 됐고요. 반면 이제 런던 시장은 예멘과 알제리 등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면서 유럽의 석유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아랍권 민주화 시위 불확실성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4.70달러 상승한 온스당 1365.10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 그리고 소비, 물가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꼼꼼히 좀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오늘 밤 일정은 12월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 수입 물가 지수,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주택 시장 지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제 그 소매 판매와 수입 물가 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 주택 시장 지수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관심권에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물가 지수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시장 지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조업은 이전치보다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개선세를 보일 수 있는 몇몇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쪽으로는 한번 주의 있게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해요. 또 요즘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2월 둘째 주 외국인 투자자의 거친 순매도를 보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 추세성을 띠냐 안 띠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기 순환 국면과 그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자산 선택 및 그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간의 상대적 선호에 대한 이론적 관계를 감안하면 이게 이례적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이래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경기 순환 국면별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에 대한 변동 사례는 작금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주식형 자금의 이머징 증시에 대한 추세적 순유철은 세계 경제가 후퇴 국면을 보인 2001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 투자자의 이머징 증시에 대한 순이익 폭은 경기 회복 국면에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이머징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었었는데요. 따라서 경기 확장이 예상되는 2011년 중 외국인 투자자의 이머징 증시 이탈이 추세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머징 증시보다 선진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2001년 중에 국내 시중 자금의 주식형 순이익 여부 역시 주목되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유로그룹 의장이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개인자산 동결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라우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무바라크 자산 동결을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EU 소식통들은 무바라크 자산 동결에 대한 컨센서스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긴급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아프리카 중동 순방에 나선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의 대변인은 이집트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외교대표 대변인은 그렇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EU 차원의 무바라크 자산 동결이 애슈턴 외교대표 복귀 이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슈턴 외교대표는 이번 순방 기간에 이집트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방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집트에서 각종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개장도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집트에서는 각종 공공부문 근로자 수천 명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경찰관 수백 명은 타흐리르 광장으로 몰려가 근로조건 개선 시위를 벌여 2주일 만에 되찾은 이곳의 차량 소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지난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영 구급차 운전사들도 이날 가자 지역의 나일 강변에 구급차 70여 대를 세워놓고 서울 개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국립은행 직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모든 은행의 문을 닫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은행 업무는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휴일이 지나 다음 날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집트 증권거래소도 증시의 재개장일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은행 분야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증시 개장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미묘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 오르면서 두 아시아 국가 사이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물러나는 입장인 일본에서는 오랜 경제 정체로 아시아 최강국 자리를 내준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부심을 갖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책임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작년 4분기 GDP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1.1%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은 전년 대비 9.8%나 성장해 결국 일본의 연간 GDP는 5조 4,742억 달러로 중국의 5조 8,786억 달러에 비해 7%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나라의 GDP는 여전히 세계 1위인 미국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 GDP는 14조 6,600만 달러로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세계 경제 대국 2위 자리를 내준 것은 한 시대를 마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7년 소독을 따라잡은 이후 거의 두 세대 동안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번에 이 순위가 바뀐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이 떠오르고 일본은 가라앉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튀니지 난민의 급격한 대이동으로 이탈리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전환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 외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튀니지인들이 이탈리아 도서 지역에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보다 튀니지에서 더 가까운 지중해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람페두사 섬은 지난달부터 몰려온 수천 명의 튀니지인들로 북새통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불법 입국자라도 비상사태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선언하자 튀니지인들이 앞다퉈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왔습니다. 급기야 튀니지에서 이탈리아로 오던 배가 침몰해 한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탈리아 정부도 얼굴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코니 총리는 불법 입국자를 태운 선박이 해변에 닿지 못하게 봉쇄하는 조치를 포함해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비상 대책을 알아서 시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튀니지에서 건너오는 불법 입국자 처리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튀니지 임시정부의 반응은 속타는 이탈리아 정부와 달리 시큰둥합니다. 튀니지 정부 대변인 타예브 바쿠샤는 불법 월병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며 요청이 오면 내각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집트와 튀니지의 시민혁명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이집트와 튀니지의 시민혁명을 지지하는 거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집트와 튀니지에서의 시민혁명을 지지하는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테헤란 광장에서 진행된 거리 행진은 집회를 불허한 이란 당국이 배치한 수백 명의 경찰과 보안군들에 의해 봉쇄됐지만 유혈 충돌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 지도자 미르 호세인 무사비와 메흐디 카루비 등은 이란 당국에 집회 개최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대신 무사비와 카루비를 가택 연금시키고 이들의 집에 경찰관을 배치해 추가 시위 참가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와 집 전화 등 역시 당국에 의해 조절됐다고 야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가자를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페이스북의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는 2009년 6월 대선 이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져 수십 명의 시위대가 숨지고 수감됐습니다. 재세민 혁명의 불꽃이 중동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람 파야드 총리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이 해산됐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파야드 총리가 제출한 내각 사임남을 수용한 뒤 파야드 총리에게 새 내각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야드 총리는 향후 6주 안에 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총리의 한 측근은 파야드 총리가 기술 관료들이 장악하는 새 내각을 꾸리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새 내각이 팔레스타인의 내분을 종식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새 내각은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치르기 위한 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지난 12일 수반 선거와 총선을 오는 9월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아바스 수반이 이끄는 타파 정파와의 권력 분점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거에 불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팔레스타인 내각은 1993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에서 중간 합의가 도출되면서 함께 구성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내각은 강요 24명으로 구성됐으나 현재 실제 업무를 보는 강요는 16명입니다. 2명은 사임했으며 나머지 6명은 가자 지구에 고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을 지지해온 터키 대통령이 9년 만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대통령은 경제 협력과 이란 핵, 이집트 민주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귤 대통령은 전날 26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것은 9년 만입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협력 강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귤 대통령은 핵심적인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숙이 대화했으며 협력 강화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이란 국영 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7월 유엔의 대이란 4차 제재안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의 뿌리를 둔 터키의 집권 정의 개발당이 친서방 노선을 포기하고 아랍권에 기울고 있다는 시각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협력 증진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터키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4년 넘게 지속되온 마약과의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마약 밀매 근거지인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고아가 8,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후아레스 자치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의 사회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알베르토 오추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고아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마약 갱단의 폭력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멕시코 다른 도시에서도 목격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추아 연구원은 정부가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고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양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추아 연구원은 올해 후아레스에서 살해된 희생자 수가 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군과 연방경찰을 동원해 마약 갱단 단속에 진력하고 있지만 갱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후아레스에서 마약 갱단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3,103명으로 하루 평균 8.9명이 살해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후아레스에서는 2006년 12월 갱단 소탕 작전이 시작된 뒤로 희살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기념품들에 이어 이번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학창시설과 연애담을 담은 만화책이 나옵니다. 케이트와 윌리엄, 너무도 공식적인 러브 스토리란 제목의 이 만화책은 소설가 리치 존스턴이 글을 썼습니다. 만화책은 두 사람 각각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나중에 둘의 사랑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케이트 입장에서 서술되는 전반부는 그녀가 대학에 들어가 꿈꾸던 왕자를 만나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윌리엄의 이야기를 다룬 후반부에서는 리튼 컬리지 재학 당시 럭비 선수를 하던 시절부터 헬기 조종학교 입학 과정 등이 다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만나 8년간 사귀어왔으며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케냐 여행 도중 약혼했습니다. 지난 1997년 윌리엄의 모친 고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이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오늘 4월 29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출판사 측은 이 만화책에 대해 두 사람의 삶을 다룬 극적인 자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책은 4월 2일부터 발간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웨딩 케이크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113년 전의 웨딩 케이크인데요.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축하 케이크는 대부분 결혼 당일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념을 위해 일부 조각을 보관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결혼 케이크가 100년 이상 처음 모습 그대로 보관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꽃 모양으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된 이 케이크는 1898년 빅토리아 여왕의 재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충격으로 균열이 생기긴 했지만 처음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순백색이었던 케이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갈색으로 변했지만 아직 겉을 둘러싼 아이싱 속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과일 케이크의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한 발명가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곧 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체증을 벗어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의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마루티 800cc입니다. 진공 시션을 만드는 확장 휠런치와 지붕에 부착돼 있는 날개로 지난 2100 에어쇼에서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52살의 발명가는 마루티를 위해 16년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바람이 부는 터널 안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그는 꿀벌의 비행 능력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다른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명품차가 실제로 비행에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개발 자금을 비롯해 많은 난관이 있지만 여러 회사에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살고 있는 한 살 여자아이가 손가락 12개, 발가락 14개를 가져 2012년 기네스 기록에 오를 유력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얀마 오칼라파 지역의 가족들과 살고 있는 레이 야디미는 양손에 각각 손가락 6개씩, 양발에 발가락 각각 7개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레이는 2009년 11월 16일 다지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레이의 언니는 평범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다 손가락 발가락 기록 보유자는 인도의 프라나미아 레나리아와 데번드라 하르네로 둘 다 손가락 12개, 발가락 13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직접 낳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딸의 대리모가 돼 친손자를 직접 낳은 건데요.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크리스틴 케이시가 자신의 딸 사라 콘넬의 대리모가 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친손자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태어날 남자 아기의 생물학적인 친부모는 사라 콘넬과 그녀의 남편 빌입니다. 사라 콘넬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임신을 하기 위해 숱한 심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2004년에는 체외 수정 치료를 받았지만 사산된 쌍둥이를 낳았고 이후에는 유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케이시는 딸을 돕게 돼서 기쁘다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힐을 넘어 힐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이 있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굽의 위험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하이힐 엑스레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 사진에 색채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은 이른바 힐힐을 착용한 여성의 발을 촬영한 것입니다. 체중 전체가 발가락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사진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출처는 불명확하지만 유명 IT 블로그 등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온몸의 하중을 발가락에 지탱하게 되면서 발가락뼈에 큰 부담이 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발가락의 희생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펜 돌리기만으로 태블릿 PC 위에 모나리자를 완성하는 영상이 뒤늦게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공개된 이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태블릿 PC를 편 후 화려하게 펜을 연방 돌려대며 모니터를 터치합니다. 펜이 슬쩍슬쩍 스친 부분에는 선들이 그어지고 화면을 요리조리 돌려대며 그림을 그리던 남성이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을 보여주자 어느새 모나리자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놀랍다, 멋지다면서도 조작된 영상이 아닐까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32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공급 과잉이 한계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150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3를 내놓습니다. 이른바 양동작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 연간 이용객 수가 사상 두 번째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연 인원은 전년비 0.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숫자가 나와서 이제 또 한번 저희가 짚어볼 만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이 이제 덩샤오핑 체제 이후 이제 1978년이죠.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32년 만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이 GDP 규모로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에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 어제 이제 일본 내각부가 이제 지난해 일본 전체 GDP를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숫자가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일본의 GDP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9% 성장한 총 5조 4,742억 불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1월에 지난해 GDP를 발표할 때 5조 8천억 불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한 4,400억 달러 정도 이 중국이 일본보다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1980년대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국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이 90년대 이후로 이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최근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네네. 계속적인 불황에 빠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화랑세를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이 양국 간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요. 네네. 마침내 이제 지난해 들어서 이제 중국과 이제 일본의 격차가 많이 뒤집어졌다. 네네. 중국이 이제 세계 2위의 반열에 진정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요사노 가오로 이제 일본 경제정상이 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우리는 순위를 다투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담담한 반응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일본의 불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중국의 지금의 화랑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러한 좀 중국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감안을 하면은 양국 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렇게 경제 불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구 감소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걸 내용을 봤는데 예. 네, 그 부분도 좀 차지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무섭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지적이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중국 경제 하면은 뭐 당분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지금 뭐 일본을 따라잡은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미국까지도 따라잡고 세계 네네.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중국이 선진국의 하청 생산 기지가 아니라 뭐 이제 그 스스로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뭐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네네. 또 여기에 뭐 금융이라든지 뭐 기타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방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 눈부신 고속성장 이면에는 분명히 어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이 뭐 빈부격차라든지 또 잠재적인 이 금융부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 성장 과실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 90년대 초에 이제 일본의 거품 붕괴에 맞먹는 이러한 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뭐 민주화에 대한 요구, 뭐 최근에 이집트에서 사태에서도 뭐 저희가 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좀 민주화 요구 한 번 또 불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도 네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90년에 천안문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언제라도 이런 민주화 요구가 다시 또 불거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만큼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시적인 좀 변수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은 뭐 부동산 가격 저희가 그렇죠. 또 한번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뭐 철강이나 시멘트 등이 전통 업종부터 최근에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뭐 태양광 원재료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버블이라든지 공급 과잉이 좀 한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 바로 이제 위안화 국제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달러화를 밀어내고 위안화가 세계 국제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위안화 거래를 개방을 해서 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지위에 다가설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뭐 자본시장이라든지 특히 외환시장의 빗장을 열어야만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숨겨진 이 금융 시스템의 부실 문제 불거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불거질 경우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네. 분명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숨겨진 중국 금융 시스템이 또 어떤 내관이 될지 일단은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누가 될까? 그리고 또 그 전부터 파열음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정되는 이 내정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컸습니다.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신한생명 부회장이 내정이 됐고 우리금융지주도 이팔성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상태인데 금융계에서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햇수로는 벌써 2년을 끌어온 이 신한금융지주의 CEO 리스크가 드디어 이제 어제로서 뭐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이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1982년 이제 신한은행이 처음 설립된 이후로 창립 mem버고요. 네. 지금까지도 이른바 뭐 사룡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안은 사실 이제 신상훈 전 행장에 조금 밀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이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신한생명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왔던 네네.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장에 뽑히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신한금융 어제 이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전 회장을 좀 단독 후보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임기는 오는 2013년까지 이제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 이제 내부에서 뭐 친라흥찬 파냐, 신상훈 파냐에서 뭐 친라파, 친신파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신한금융 지주에서는 꾸준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사실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친라파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제 이제 이 취임 이제 이 확정된 이후로 일성에서 이러한 분파를 더 이상 이제 두지 않고서 네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이제 신한금융지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테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어제 일파성 이 현 회장을 1순위 차기 회장 후보로 또 김무석 전 이제 캠코 사장을 2순위 후보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사실상 이제 뭐 이팔성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이로써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이 금융지주사들의 CEO 리스크가 이제 어제로서 사실상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CEO 자리가 어수선했던 만큼 이 금융사들이 사실 이제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것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좀 본격적인 영업 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리에 오른 만큼 그만큼 CEO들이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바가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여수시를 비롯해서 네. 이 카드업 전반에까지도 좀 공격적인 행보가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구심점을 찾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고 그만큼 금융계에서도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가 폰도 내놓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 폰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양동 작전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애플사라든지 기타 이제 외산 이 휴대폰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사실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살짝 밀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이 $150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과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이른바 양동 작전으로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신종균 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네. 우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연내 $150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또 현재 이제 갇힌 갤럭시 S3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는 이 네. 프리미엄 폰까지 한꺼번에 내놓겠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초저가 스마트폰으로서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이 저가 시장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 제품이 차지할 비중이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서 뭐 30%까지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응할 공격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전시회에서 이 전략적인 스마트폰 갤럭시 S2를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할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대폭 앞당겨서 이 신제품 출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시장 선점의 주도권을 좀 유지하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가 또 나왔어요. 골프장 이용객 수가 IMF 이후에 지금 또 사상 두 번째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늘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골프장 이용객 수가 줄어드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 IMF 위안위 기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 골프장 이용객 수가 감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연 인원 모두 2,57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09년과 비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 2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날씨가 좀 궂은 날씨가 계속이 됐고요. 또 실물 경기 침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봄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여름에 있어서는 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것도 또 흥미롭게도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객 수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든 측면이 있겠고요. 또 금융위기 여파가 일정 정도 남아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로 조금 이제 이용객들이 몰려서 그만큼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러한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골프 이용객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골프장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그린피라든지 이용료가 낮아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환경오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특히 또 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는 지금의 현상을 결코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특히 뭐 일본의 전철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뭐 이제 골프장의 무분별한 증가가 과연 반겨할 만한 일이냐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단숨에 2,000선을 또 회복했습니다. 급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엔 이르겠죠.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출발선 증시에서 자세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